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여러분, 2월 21일 오늘은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좋은 아침이죠? 예, 지금 제가 지금 화면 나오는 거 보니까 쫑치적 난국이네요. 이거 무슨 어디 이거 다른 배경 없어요? 창고에서 방송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여기 3프로 TV 맞고요. 예, 원래는 뒤에 굉장히 멋있는 빼거리 쫙 저희가 흘러났었던 그 오픈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는데, 새벽에 우리 제작진들이 얼마나 시겁했을까 싶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퓨즈가 타가지고 전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아서 이제 부랴부랴 저희가 이제 28층의 스튜디오로 옮기는 그 작업 때문에 살짝 방송이 지연된 부분 대신하여 사과 말씀드립니다. 예, 여러분의 소중한 5분 제가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사과드리고 고개를 너무 옆으로 숙였죠. 앞에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정말 오랜만에 이 칙칙한 배경을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자, 여러분 도배라도 해줘야 하나? 도배보다는요, 응원의 마음으로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응원의 마음으로 지금 한 분씩 또 독려를 해주세요. 지금 여기 되게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새벽부터 방송 뭔가 사고가 벌어질 뻔했다 하면서 소문 내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좀 접속해 주시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잡혀서 방송하시는 거면 당근 흔들어 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어디 잡혀간 거 아니고요. 제대로 스튜디오 3프로 우리 제작진 분들과 함께 있고요. 3프로 가난한 도와주십시오. 겉으로 봤을 땐 되게 화려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말 많은 제작진 분들이 아닌 정말 소수정예로 열심히 저희가 거의 가내수공업 수준으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되게 우리 오픈 스튜디오 이런 화려한 모습을 보고 3프로가 되게 부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작진 마음고생 많았겠습니다. 하루님이 항상 우리 제작진 챙겨주시는 분이죠.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잠시 후에 제가 전달해 드릴 텐데 아마 지금 저희가 항상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방송을 시작을 하는데 오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지 않아서 혹여라도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저는 기도하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종교는 없지만 기도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심층 인터뷰는 키움증권 안예하 선임 연구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시장 최근에 여러분들 투자 또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 주에는 지난 월요일에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 ETF 쪽에서 이제 AI가 보고 있는 채권 투자 요즘에는 어떠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지 말씀드렸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채권 시장 동향 쭉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소리가 조금 다르다고 하고 카메라를 가운데로 맞춰서 제가 옮길게요. 이쪽으로 가면 되나요? 이쪽으로 가면 되나요? 이쪽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옮길게요. 무슨 카메라를 옮겨요. 카메라는 님이에요, 님. 옮기는 거 아니고 제가 조금 옮겨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좋으니까 배경 상관없어요. 그러면 바로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했는데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S&P 그리고 다우, 나스닥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도 장 막판에 낙폭은 조금씩 줄여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3대 지수, 다우 지수는 0.17% 소폭 하락을 했고요. S&P 500은 0.6%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장중에 1% 넘게도 하락했지만 막판에 조금 회복을 하면서 0.9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셀 2000 지수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죠. 1.4% 하락. 그리고 국제유가는 지금 배럴당 WTI 기준으로 거의 $80 가까이 치솟고 있는데 밤 사이에는 1%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배럴당 $78 선 기록이 됐습니다. 자, 이 가운데 10년물 국채금리는 4.3을 돌파했다가 4.27 수준으로 잠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 가격 그리고 이더리움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이더리움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시죠? 제가 이더리움을 사고 싶은 마음이 어제 참 굴뚝 같았는데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았습니다. 내가 분명히 사고 싶은 건 이거는 고점 신호일 수도 있다. 고점이 아니더라도 내가 사면 고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참았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기업들 얘기를 오늘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이 있었는데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너무 상승한 탓에 그런 건지 일단 장중에는 6% 넘게도 하락했는데 저희가 이제 내일 실적 발표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죠. 엔비디아.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 속에서 시가총액 3위까지 등극을 했다가 다시금 이제 5위 수준으로 밀려났는데요.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예상이 한 206억 달러, 207억 달러 수준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상회해야 되는데 어제 이제 김장렬 그 본부장과 함께 방송을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거 예상치 상회하는데 210이라는 숫자 정도 봐야 된다라고 또 명확하게 짚어주셨고 향후 이제 가이던스 부분에 있어서도 240 정도는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러한 숫자들이 전달이 될지 저도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전 세계 현재 AI 칩 시장에 있어서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 실적이 모두 이제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정말 서프라이즈한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엔비디아는 마치 나의 중학교 1학년 때를 보는 것 같다. 예, 제가 잠깐 이제 비유를 좀 하자면 맞는 비유인지 여러분들이 좀 평가는 말고 그냥 웃어주세요. 중학교 2학년 때 반장을 하게 됐어요. 1학년 때. 근데 제가 딱 입학하자마자 중간고사를 봤는데 반에서 12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담임선생님 도훈아 좀 와봐라. 너 반장이 돼가지고 이거 성적이 좀 아쉽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기말고사를 치릅니다. 당시에 기말고사에서 제가 12등에서 2등으로 10등이나 뛰어오릅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선생님 잘했다. 이번에는 다음 중간고사 때는 2등이 아닌 1등을 해보자. 아니면 전교 등수를 더 올려보자 했는데 저는 거기에서 저의 한계는 거기까지였던. 근데 이제 실망, 기대가 높으면 실망이 큰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저 정도는 아니겠죠. 저보다 더 뛰어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기대치를 웃돌아야 되는데 시장 기대가 워낙에 높아서 이 기대를 상회하는, 부응하는 그런 실적이 나오게 될지는 여러분 함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엔비디아 말고는 다른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희가 이제 맵이 혹시 준비가 됐을까요? 맵 보여줘요? 안 돼요? 지금 제작진이 안 된다고. 울상. 여러분 맵을 그냥 본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보이는 것처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가 4% 하락할 때 인텔은 올랐어요. 인텔은 초록불을 다 예쁘게 켜고 있는데 이제 인텔이 2% 올랐던 이유가 요 반도체에 관련한 지원금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텔의 주가는 올랐다라는 거 잠깐 언급을 해드리고요. 지금 자동차 관련해서 전기차주들이 전체적으로 특히나 테슬라의 주가가 장중에 4% 가까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포드에서 미국에서 그 전기차 가격을 최대 1,000만 원이나 인하한다. 그래서 다른 전기차 관련한 시장이 점차 더 시장 경쟁이 치열해졌다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전달드리자면 포드의 전기차 크로스오버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모델인 머스탱 마하 2023년 제품을 트림별로 3,100에서 8,100달러 인하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만 원대에서 1,000만 원 가까이 인하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장 인하폭이 큰 게 지금 45,895달러부터 시작하는 모델이라고 하고요. 포드가 왜 이렇게 가격을 내렸냐 봤더니 판매 성장과 고객 가치의 최적 조합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에 계속 적응하면서 작년 모델의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같은 생각이었죠. 계속해서 가격 인하를 했을 때 판매가 더 증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테슬라 생태계를 더 빨리 더 많이 만들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다라는 거 봤을 때 이런 관련 시장에서의 각각의 전기차 점유율을 더 많이 차지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발빠르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어제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서 저희가 전날에도 지난주였죠. 실적 발표 전에 월마트의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제도 밤사이에 그 필수 소비재 쪽이 전반적으로
바로 초록불을 켰습니다. 에스티로더 정도 제외하고 에스티로더는 한 0.8% 하락했는데요. 월마트 3% 그리고 코스트코도 0.23%, 코카콜라, 펩시 모두 1에서 2% 올랐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4분기에 지난 직전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이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굉장히 앓는 소리를 했어요. 우리 연말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돈 안 쓸 것 같아요.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연말 쇼핑은 호조를 보였고 4분기 그래서 순이익, 매출 모두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이커머스 매출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라고 하고요. 또 함께 더불어서 광고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TV 제조업체인 비지오라는 기업을 인수한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달이 됐습니다. 내용 보면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6% 넘게 증가를 하면서 4분기 매출 1,733억 9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를 상회한 1.8달러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객들이 장바구니에 담는 품목의 수, 그러니까 원래 뭐 10개 샀다면 그 품목이 뭐 6개로 줄어들었지만 쇼핑의 횟수는 오히려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와서 사는 그 품목 수는 줄어들었지만 한 달에 4번 갈 거를 5번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제품이나 TV, 컴퓨터 그리고 고가 품목의 판매는 이전보다 좀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이커머스 매출 좀 유의미하게 두 자릿수 성장세가 보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23% 증가한 무려 133조 원을 매출액을 돌파를 했는데요. 미국 쇼핑객들이 픽업과 또 주문 배달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미국 내에서만 이커머스 매출이 17% 늘어났고요. 광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33%, 미국에서만 22%의 성장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한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올해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환경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말했던 지난 11월과는 다른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 디플레이션 우리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좀 기대치를 낮춰주세요 했던 얘기를 정반대로 또 시장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식료품, 식품 가격이 한 자릿수 초반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월마트가 또 요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쉽지 않았던 오늘 브리핑 상황이었는데요. 여러분께 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스럽고요. 대신에 칙칙한 제 얼굴을 계속 보여드렸네요.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는 저희가 안예아 선임연구원 함께 하면서 채권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올게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47분 막 지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방송 보시는데 큰 불편함은 없으시죠? 예, 저희가 자료를 많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죄송하고요. 내복 입히고 방송 이거 내복 아니에요. 아니 이게 어떻게 내복일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제 평상복이고요. 예. 어떻게 좀 이렇게 불편하시다라는 이야기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오디오 소리도 괜찮고요. 예, 다 괜찮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번에는 키움증권 안예아 선임연구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새벽에 28층을 올라오시는데 네. 좀 뭐 별 문제 없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저희가 갑자기 그렇게 시스템 문제가 생길 줄은 몰랐는데 네. 전기가 안 들어와서 아. 전기는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게요. 전기 하나 안 들어온다고 이렇게 난리가 날 줄이야. 자, 오늘 채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요나 관심이 굉장히 뜨겁지 않나요? 네, 뜨거운데 네. 또 이게 변동성이 은근히 계속해서 있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마음 편한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이럴 때는 뭐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다리거나 분할 매수하거나 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최근에 움직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동성이 네.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 어떠한 흐름이 나타나는지 한번 쭉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화면 같이 공유되는 것 같죠? 네네. 화면 이거 나갑니다. 아, 네. 우리 연구위원님 이거 네, 화면은 네, 네. 소중하니까 네, 네. 나갑니다. 보여드리는 화면 보시면 분홍색 선이 미국채 10년물 흐름인데요. 미국채 10년물이 사실 이제 작년 연말 연초만 하더라도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한 3.8% 수준까지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이때는 이제 너무 가파르게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제 좀 바닥을 다지고 조금 여기서 좀 박스권을 이어나갈 거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는데 이제 좀 반등세를 보이면서 한 4% 선에서 좀 상단이 막히면서 좀 다시 하락했다가 최근 이제 2월 FMC 이후로부터 다시금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또 생각보다 이 슬금슬금 올라오는 그 폭 자체가 생각보다 하루하루 좀 변동폭이 커가지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언제 또 다시 들어가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많은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월 FMC 이후로 사실 이제 연준에서는 일단은 3월 인상 없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조금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왔고 그 이후로 이제 최근 이제 물가나 이런 부분들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금리가 이제 4.3% 선까지 좀 올라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은 좀 하락하긴 했지만 4.3 정도에서 좀 상단이 좀 막혀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점선으로 그린 부분이 4.3%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가장 최근에 4.3을 언제 넘어섰냐라고 보면은 이때입니다. 이제 10월 작년 10월 11월 이때인데요.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로 인해서 이제 중동 어떤 그런 사태로 이제 유가가 변동성이 커지고 국제유가 90불을 넘어가면서 한 번 더 이제 좀 그런 인플레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졌던 구간이 4.3을 넘어섰던 구간인데 사실 최근 들어서 국제유가가 70불 후반선으로 올라서서 여기서 만약에 유가가 더 올라가면 여기 그에 따라서 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하는 네. 약간의 변곡점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사실 통화 정책이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과 또 다르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유가나 이런 걸로 인해서 물가가 또 한 번 더 예상보다 더 올라간다거나 할 경우에는 4.3을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약간은 뭐 어떻게 보면 고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이제 저점 시작일 수도 있는 그런 변곡점에 위치해 있는 약간 아슬아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인하고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물가 발표가 됐을 때도 집값도 그랬고요. 최근 뭐 월마트 실적 내용을 봐도 견조한데 그 식료품 가격에 있어서도 지금 이렇게 크게 하방으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제 3%대 머물러 있는 물가가 쉽게 앞자리가 2로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뭐 디플레이션도 없고 그리고 시장 여전히 많은 분들이 돈 쓰고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더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2월 FMC 이후로 해서도 더 급격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이제 3월은 뭐 아예 물 건너갔고 네. 5월, 6월 또 더 멀리 한 4분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좀 흐름이 변화가 네. 나타나고 있는지. 네, 최근 말씀해주신 것처럼 연준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3월부터 단행되면서 막 연내 한 6회까지도 인하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연초만 해도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제 6월에 이제 정책 금리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드리는 차트입니다. 보시면 이제 약간 진한 파란색 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상단에 위치해 있는 이 파란색 막대가 지금 현재 금리 레벨대인데 이 정도 금리 레벨이 이제 6월 정도에 이 정도 금리 레벨이 한 20% 정도 유지가 될 거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반영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한 80% 정도는 그보다는 낮다. 그러니까 6월에는 그래도 적어도 지금보다는 인하된 수준으로 나타날 거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데 사실 한 1월 초만 하더라도 6월에 금리 레벨은 한 4%
4.5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네. 5% 밑으로 떨어지면서 금리가 3, 5, 6 이렇게 연달아서 계속해서 인하가 되면 한 뭐 4.75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사실 2월 들어서부터 그 인식이 이제 좀 연준에서 좀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좀 변해왔고 2월 FOMC를 다시 좀 복기를 해보면 그때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성명서 문구를 크게 변화시켰던 건데 물가가 2% 선으로 간다는 이제 그 대단한 확신이 없다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구가 추가가 되어서 연준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까지 상당히 인내심을 가져가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좀 시장이 변화하면서 금리가 최근 들어서 다시 좀 반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한편으로는 파월 연준 의장이나 다른 이제 연준 의장들이 최근 들어서 그래도 연내 한 2, 3회 정도는 인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오르더라도 4.3에서 지금 좀 상단이 막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물가 최근 들어서는 좀 물가의 둔화 흐름이 좀 더디지만 2분기 들어서부터는 조금 물가 둔화세가 좀 더 가파르게 나타난다라면 즉 좀 금리 인하를 다시금 예상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니냐라는 게 지금 또 한편으로는 시장의 인식이어서 지금 4.3을 넘어서는 수준에서는 계속해서 대기 매수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국내 금리 레벨에서는 지금 국고 3년물 기준으로는 3.4를 넘어서는 구간에서는 약간의 대기 매수세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약간은 높은 금리 레벨에서 좀 상단이 막히면서 박스권이 다시금 좀 이렇게 박스권 상하단이 조금 변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이죠. FOMC 의사로 1월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공개가 됩니다. 네. 사실 시장에 뭐 다 전해지긴 했지만 우리가 또 항상 의사로 공개되면 그 안에 표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네. 문구 하나 뭐 접속사 하나 보면서 네.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네네.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까요? 이번에는 사실 저는 QT 축소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로 더 진행이 됐는지 이게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여드리는 화면은 12월 FOMC 의사록에서 이제 QT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그 부분들을 제가 좀 발췌를 해온 건데요. 노란색 선 부분이 이제 좀 최근 그때 연말 연초 들어서 이제 여갈피 금리의 어떤 변동성이 커지면서 좀 자금 시장에 좀 긴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금 시장이 좀 여유롭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일본 위원들은 이제 그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한 그런 속도 자체를 조금은 조절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언급들이 있었던 그런 언급들이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1월 FO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의 질문을 통해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QT 축소에 대해서 논의를 해 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1월 FOMC에서 얼마나 많은 연준 위원들이 이런 그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동의를 하는 배경에 있어서 정말 어떤 자산 긴축 속에서 유동성이 정말 말라가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건지, 그런 어떤 그 인식, 이걸 축소하는 배경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1월 FOMC 의사록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사실 1월 FOMC 의사록에서 연준 위원들이 당장 금리 인하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다시금 부각되면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국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QT 축소에 대한 논의가 얼마만큼 심도 있게 진행됐는가, 그 여부를 통해서 금리의 상단이 좀 막힐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내일 1월 FOMC에서는 어느 정도의 매파적인 얘기들은 1월 FOMC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QT 축소에 조금 더 집중해서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규현님께서 우리 안희아 연구원님께서 얼마나 큐티 하시길래 매번 큐티한 얘기, 큐티 얘기를 하시는지 네. 이런 댓글 올려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전에 먼저 이제 큐티 축소부터 네. 이렇게 살짝 언급을 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예상이었잖아요. 근데 네. 약간 지난 1월 FOMC를 보면은 그런 얘기마저 쏙 들어가게 만드는 그렇긴 그런 했죠. 분위기였어가지고 맞아요. 네. 실제로 의사록 안에서는 얼마나 논의를 했는지 여부를 함께 보시는 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논의를 좀 깊게 했다라고 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상단이 그래도 여기서 더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제한이 있을 것이다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이 물가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유가 80달러 지금 거의 임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추가적인 뭐 상방을 더 열어둬야 된다라는 시각이 많습니까? 사실 좀 뭐 유가도 사실 지금의 좀 박스권 상단이 아니냐라는 인식도 있는데 사실 여기서 만약에 중동 어떤 전쟁 상황이 조금 더 좀 강화되는 그런 조금 더 과격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난다라면 공급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여드리는 화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왼쪽 그림은 이제 WTI 선물의 이제 포워드 커브입니다. 근데 포워드 커브가 이제 뭐 현물도 있고 이제 현물부터 해서 12개월 물까지의 어떤 그 가격 변화의 흐름들을 지금 2월 16일 기준 그리고 연초 기준 해서 연초는 분홍색 선, 이제 최근 기준은 이제 파란색 선으로 표시를 해둔 건데요. 이 커브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보면은 지금 이제 연초보다는 지금 최근 들어서 현물 가격이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보통 이렇게 약간 현물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는 커브를 백어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백어데이션이 형성되는 시기는 보통은 공급이 어떤 부족해서 그러니까 재고에 대한 어떤 재고 부족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현물 가격이 조금 더 높게 형성되는 흐름들이 보통의 일반적인 흐름이었고 그러면 지금의 유가를 설명하는 요인은 사실상 공급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다시 조금 더 올라섰다라는 거는 공급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어떤 중동의 리스크가 한 번 더 커질 경우에는 유가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겨울을 지나고 나면은 이제 봄이 되면서 드라이빙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나고 그러면 그 수요보다 공급이 조금 더 적은 그러니까 수급 리스크가 조금 있는 상황이 더 나타나면은 지금보다 봄 여름을 지나면서 유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유가가 계속 사실 좀 빨리 떨어지지 않고 지금 레벨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면 물가도 한편으로는 떨어지는 속도가 둔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같이 또 봐주시면 미국의 CPI랑 국제유가의 YOY 흐름인데 이게 이제 사실 동일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보시면 끝부분에 이제 분홍색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제가 이제 국제유가가 그냥 월간으로 매달 이제 75달러를 평균적으로 유지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려낸 경로인데 이제 그 경로를 보시면 사실 이제 유가의 레벨 자체는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는 한 YOY로 이제 굉장히 이렇게 뭐 사실 좀 그렇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사실 뭐 그렇게 되면 물가도 둔화되는 속도 자체가 사실 여기보다 더 2%보다 더 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공급 요인이라든지 수요 요인이 더 밑으로 좀 빠져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의 물가 수준에서 그러니까 3%, 2% 후반선의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면 저희가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연내 4-5차례까지의 금리 인하 자체는 조금 어려워지는 국면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이미 시장에서는 한 4-5차례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는 수준이고 실질적으로 진짜 연준이 말하는 것처럼 3회 인하에 그친다라면 금리가 여기서 더 떨어지기보다는 횡보하거나 올라갈 수 있는 국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 75달러 가정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컨센서스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어떤 중동 리스크가 더 높아지고 할 경우에는 유가가 만약에 90달러, 100달러까지 가게 된다라면 이 YOY 경로가 조금 더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로 인한 어떤 금리 변동성이라든지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이 완전히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이런 백어데이션 커브라든지 이런 물가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보면은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는 국면은 조금은 지금으로서는 확인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에 대한 향후의 경로를 좀 한번 예상을 해볼 텐데 지금 네. 최근 4.3을 10년물 기준으로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네네.
상단은 4.3 정도로 바라봐도 되나요? 네, 저는 일단은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유가 자체가 물가를 다시 올리는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물가가 다시 올라간다라면 사실 모든 게 다 바뀌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 둔화 기조만 계속해서 확인을 해준다라면 연준이 그래도 물가가 조금 떨어지기만 하더라도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좀 달아놨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을 해보면 4.3에서 더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단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약간 1분기 말 2분기 초까지 좀 더 이어지면서 금리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2분기 들어서부터 실질적으로 정말 금리 인하가 단행되는지를 좀 확인하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 저는 2분기부터는 조금 채권에 대해서는 또 분할 매수로 계속해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2분기 초 이 정도까지는 약간의 높은 구간에서의 박스권 등락을 보이겠지만 이후로는 좀 사실 연간으로 봤을 때는 좀 금리가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경로 자체가 크게 변화하진 않았기 때문에 높은 구간에서는 매수의 기회로 충분히 삼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채권 투자 많이들 이제 다시 이제는 기회다. 이제는 이제 올해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안 할 수는 없죠. 그게 뭐 몇 번을 하고 언제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경로를 잘 좀 따라가시면서 부디 올해는 채권으로 좀 수익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키움증권 안예아 선임 연구원과 함께 채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